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강경 발언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압박했는데 중국은 요란 떨 일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며 불복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꾸준히 둔화하곤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금리를 결정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기소된 건데 법원 앞에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중상을 입은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27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구리에서는 상가 옥상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해 상가와 인근 아파트가 한때 정전됐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2회 연속 4강 쾌거를 달성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금이 완양합니다. 김은중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은 공항에서 짧은 귀국 환영 행사를 마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최근 공개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대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이 불쾌해한다며 상호 존중, 우호 증진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저 만찬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요란 떨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싱 대사의 호화 숙박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인신 공격성 보도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는 대통령실 요구에 중국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辛海明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不应成为炒作的话题。 싱 대사의 처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축한 겁니다. 싱 대사를 직접 비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호화 숙박 접대 의혹에 대해선 일부 한국 매체의 인신공격성 보도로 규정했습니다. 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明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논조는 한층 더 날카로웠습니다. 도대체 싱 대사가 무슨 지나친 말과 행동을 했길래 뚫린 말벌집처럼 아우성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국 외교부와 보수 언론이 격떨어지는 언사로 무례한 분노를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도박꾼처럼 배팅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엔 비굴하고 중국엔 거만하다고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일본과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오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설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중국 대사의 무례한 발언 등 중국의 무모한 외교 관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이며 영내 이슈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정책조정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종의 압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고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어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이번 파면 조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대 측이 징계 회부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 사유에 무죄가 내려진 걸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며 불복 심사를 청구하겠다는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괴담 선동 말라는 여당과 정부가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붙은 건데요.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을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나는 저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이게- 대변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논리가 이게 뒤지는 지금 거 아니에요?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 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한국전력 적자 문제를 언급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 적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한 총리는 8번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지 않았느냐며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가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인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을 출발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으로 이동했으며 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마녀사냥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기소인부 절차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것과 관련해 3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가는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인상과 동결을 놓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4.9%보다 낮은 수치로 2년여 만에 가장 적은 인상폭입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 돌파 이후 11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는 거라며 최고의 날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today's CPI report showed continued progress in our fight against inflation. Annual inflation is now the lowest in more than 2 years.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5.3%, 전달보다 0.4% 상승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핵심 물가 지표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연준 정책 목표인 2%와도 거리가 멀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If the Fed follows their normal data, like what's inflation today, where they want it to be, they probably should raise rates. 오늘부터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하나고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전학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고는 선도위가 열린 사실이 없다면서 학교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당시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지난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문에서 2012년 전학을 가게 된 배경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조건 없이 선도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위가 개최됐다는 근거로 지난 2015년 하나고 교장의 서울시의회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됐고 그래서 선도위원회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는데 1학기를 마치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학을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특보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했고 담임 판단으로 전학을 조치했다는 당시 담임교사의 증언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고등학교 측은 이 특보가 언급한 선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당시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선도위원회는 열린 적 없고 따라서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도위라는 공식 절차는 거쳤다는 이 특보 측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라 하나고에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현직 하나고 고위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선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접수하고였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몇몇 사람이 논의한 것을 듣고 당시 교장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도위나 학폭위 같은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당시 교장이나 교감 등이 내부 논의에서 전학을 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결정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보 측이 근거로 내세운 선도위 개최 발언을 한 전직 교장은 연락이 닿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고 측은 당시 이군과 부모는 전학을 1학기 말까지 미루려 했지만 전학을 시켜야 한다는 학교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해온 2012년 3월부터 이 특보의 아들이 전학 조치된 5월까지 2달 동안 선도위든 학폭이든 학교 차원의 공식 조사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고는 이에 대해 학교가 공식적인 선도위나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인정한다면서 당시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고 해결해야 하는 다른 과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지난 2015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뤘던 전직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하나고등학교 학폭과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전직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 의혹 진상규명특위 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과 관련해서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과정에 이 특보와 하나고 관계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이 특보 아들 관련 의혹과 다른 입시 비리들이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돼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신병 확보가 불발된 뒤에도 기존의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과 추가 불법 자금 의혹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인데 특히 수소의원 특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을 약 20명이라 못 박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녹취록 내용까지 읊으며 수수자로 지목한 일부 의원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 면전에서 대략적 숫자와 이름의 일부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검찰의 금품 수수 의원 특정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돈봉투 명단을 입체 검증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존에 확보한 정황 증거를 종합해 현역 의원 줄소환을 위한 정지 작업을 끝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녹취록에 더해 핵심 관계자들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며 물적, 인적 증거로 특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하루 만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직 정책위 부의장도 불러 차질 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검찰의 투트랙인 불법 정치자금 수사 역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이 경선 컨설팅 비용으로 유용된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먹사연 자금이 경선 캠프로 유입된 또 다른 경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거란 일각의 시선에도 검찰은 기존 계획대로 수수 의원과 추가 금품 수사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격려 방문차 대구를 찾은 이 총장은 어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동원해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전 신문 절차도 원천적으로 배제한 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두 의원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또 이를 수수한 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7명이 다치고 27명이 구조됐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는 상가 옥상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해 상가와 인근 아파트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외벽에는 구조를 위한 사다리가 놓여 있고 주차된 차는 잿가루가 뒤덮여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20여 세대가 사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 빌라에서 불이 난 겁니다. 막 연기가 자욱하게 있고 막 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좀 한 100m, 200m 거리에서도 좀 연기가 좀 보였고요. 냄새가 좀 매캐할 정도로 많이 났고요. 일부 거주자는 스스로 몸을 피했지만 늦은 시간 탓에 대피하지 못한 거주자 27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대 여성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호흡이랑 외상은 다 있는데 약간 의식이 약간 정확치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선 끝에 불은 2층에서 더 번지지 않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3시간쯤 전에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가 건물 옥상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가와 인근에 있는 200여 세대 아파트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변압기 장치 내부에서 전류를 변화시키는 기계가 고장나 불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를 찍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윤모 순경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순경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5명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인천 서구의 초등학교 시설관리 직원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여간 6학년 7명과 4학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식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한 뒤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총책 30살 장모 씨 등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활동한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5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려주고 연 5,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수가 1억 2,417만 장으로 전년 대비 647만 장 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키는 경제활동 인구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4장으로 직전 연도보다 0.2장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보유량은 지난해 말 1억 509만 장으로 전년보다 100만 장이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자체가 출퇴근길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시내버스 운행이 늘면서 승객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혼잡한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극심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가 내놓은 승객 분산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오니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확보 차원에서 출퇴근 시간대 2량짜리 꼬마 지하철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간신히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고 후덥지근한 온도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 아예 열차를 타지 못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승객들 불편은 여전합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나게 달라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맨날 이 출근 시간대에 타는데 누워있는 분 한 분 봐가지고 막 그렇게 체감이 있나 싶기는 해요. 다만 김포 골드라인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70번 버스 이용객들의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무조건 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저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편해졌어요. 네, 나오자마자 이제 좀 자면서 나올 수도 있고.
김포시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개화역 인근에서 김포공항까지 정체가 심한 2km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 한시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고 전세 버스까지 동원하면서 하루 평균 승객 수는 700여 명에서 1,600여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개통 전 최대 227%에 달했던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객차 안에 타 있는 입장에서는 꽉 들어찬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좀 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고요. 하루빨리 5호선을 연장 개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세부 노선 확정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불안정한 대기 탓에 낙뢰와 우박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충남 예산에선 회오리 바람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소멸했어도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는데 당분간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허공에는 돌풍에 찢긴 비닐들이 빙빙 돌며 날아다닙니다. 철제 구조물들도 바람에 날아가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응북면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텐트가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철판도 뜯겨 나가고 비늘도 나중에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무섭기도 하고 처음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해서 당시 예산에는 초속 6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시설물이 파손됐고 돌풍이 지나간 밭들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중국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발생해 주택 70여 채가 파손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4년 전 충남 당진에서도 토네이도급 회오리 바람에 현대제철소 창고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대기 불안정이 원인인데 최근 발생했던 낙뢰와 우박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영하 1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하층 기온이 낮에 25도 이상으로 상승해 기온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층으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져 국지적으로 돌풍, 회오리 바람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당분간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당분간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우박이나 회오리 바람 같은 낯선 기상현상이 평소보다 자주 관측될 거로 전망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4강 쾌거를 달성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금이 환영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위에 오른 우리 대표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공항에서 짧은 귀국 환영 행사를 마치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대형 스타가 없어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이번 대회에 출전했지만 견고한 소비 조직력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4강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나 높아서 더 덥겠고요.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8도, 부산이 2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광주가 29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지난달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여당이 민생은 외면하고 야당만 공격하며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 와서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며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월소득 1,000만 원을 넘는 가정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지만 가구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해 침소봉대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동정책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재논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노정 갈등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야당과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를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어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거듭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오염수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2015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주장해도 WTO 규정상 지켜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따졌습니다.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일본 총리에 빗대 비판하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한다면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한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본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며 한 총리는 일본 총리시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며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을 해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한 주심 감사위원이 보고서 공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표현까지 쓰며 감사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공개 비판은 감사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입니다. 통상 감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수정 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가 내용을 수정하고 감사위원들이 다시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 감사위원은 보고서 최종 검수도 없이 감사원 전자결제 시스템에 먼저 등록됐고 이어 일반에 공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도 밝혔는데 갑질 탄원서를 뺀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 그러니까 문제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종 보고서에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번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열람했고 심의실장 검토와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않으면 감사 결과는 아예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원과 전 위원장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감사위원이 이례적으로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가 당시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고 고위 관계자는 YTN 취재진을 만나 2012년 당시 학교가 공식적인 선도위나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인정한다면서 당시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탓에 해결해야 하는 다른 과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도위원회 등은 공식 접수를 거쳐 여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면서 선도위나 학폭위 같은 공식 기구가 아니라 당시 교장이나 교감 등 몇몇 사람의 내부 논의를 거쳐 전학 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35조 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주장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추경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속된 근로자위원회 빈자리를 채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표결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국제사회도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주목하고 있다며 빈자리를 대체할 방법을 촉구했습니다. 아이로 사무총장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노사위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직계 좀비속이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표결이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측은 운영 규칙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원이 김 사무처장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위원회는 다음 전원회의 때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한계에 부닥친 어려운 지불 주체의 어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좀 반드시 시연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근로자가 농림어업계에서 36.6%, 숙박음식업은 31.2%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된다면 그
그 업종은 또 다른 낙인 효과와 함께 구인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복귀한 뒤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끝난 뒤 다음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방을 선언한 동부 최전선 일부 지역은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재앙적 손실만 입었다면서도 서방이 지원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고 보병들이 작전 지역에 빠르게 전개합니다. 지난 일요일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고 밝힌 도네츠크주의 세 곳 중 한 곳인 마카리우카입니다. Але вони не полишають бажання забрати це село обратно. Вони працюють, як бачите, артою, мінометами, танками. Але ми будемо стояти, бо ми морська піхот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의 방어도 끈질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제-110 기계화 부대를 포함해 8개 부대가 도네츠크주 페르보마이스코예와 마린카 등에서 공격해왔지만 모두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의 전쟁 담당 매체와 블로거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섰지만 서방이 지원한 무기의 최대 30%를 잃을 정도로 재앙적 손실만 입었다는 겁니다. Они за это время потеряли свыше 160 танков и свыше 360 бронемашин разного типа.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건부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Сегодняшний конфликт завершился с помощью переговоров. Им достаточно принять только одно решение: прекратить поставки вооружений и техники. Все. 하지만 이 간담회 직전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크리비리으시의 아파트와 창고 건물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분명한 결실을 거두며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이 핵무기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44개국 대표들은 현지 시각 1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핵 전쟁 방지 의제를 놓고 진행된 회의에서 러시아 전술 핵무기의 벨라루스 배치에 관한 공동 발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도 동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흑해 곡물 협정의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7월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해 곡물 및 비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협정으로 지정된 해로를 수상 드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지만 러시아 곡물 수출 자유화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노팅엄 시내에서 현지 시간 13일 대학생 2명과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훔친 승합차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31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4시쯤 노팅엄 대학교에 다니는 19세 남학생과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살해당한 곳에서 약 3km 떨어진 장소에서 50대 남성 시신이 추가로 나왔는데 경찰은 이것도 용의자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살해된 50대 남성의 승합차를 훔쳐 몰고 가다가 행인 3명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1명은 위독한 상태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물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송유관이나 철로 등 중요한 기관 시설을 파괴할 것이 확실하다는 경고가 미국 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의 젠 이스터리 국장은 싱크탱크 아스펜 연구소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동향을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스터리 국장은 중국 정부가 미국 기관 시설을 파괴할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대비하고 저항력을 키워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나오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는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GPU는 곧 AI 반도체로 대체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도약이 절실한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지난주 방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첫 번째 조언으로 시스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적절한 AI 반도체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 오픈AI도 챗GPT 구동을 위해 GPU를 10,000개 이상 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은 성능과 효율 면에서 GPU를 능가합니다. 직원 100명의 스타트업인 이 회사는 현재 카카오에 AI 반도체를 이용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2세대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GPU보다 전력 소비는 60% 적고 제품 가격은 50% 저렴한 AI 반도체입니다. 지금 챗GPT급 그런 모델을 고성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2세대 칩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또 현재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 다음 제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서 SK그룹이 100% 출자한 이곳도 반도체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GPU를 압도합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속도가 GPU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GPU 대비 이런 AI 가속기가 확실히 제품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성능이 워낙 좋다라는 것들이 사실 공신력 있게 증명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이 밖에 KT에서 300억 원을 출자한 스타트업도 5나노 AI 반도체를 출시해서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의 성능은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제품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엔비디아의 GPU 역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그 반도체 칩 비중보다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더 사실은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경쟁력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챗GPT 열풍은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조 달러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GPU는 본격 AI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게 아니어서 전력 소모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GPU를 대체할 AI 반도체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비메모리 분야까지 주도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큰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다자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우대 정책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인천관광공사에서 셋째를 낳으면 조건 없이 특별 승진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관광 허브를 꿈꾸는 인천시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 발굴에 열심인 인천관광공사. 이번엔 관광 정책이 아닌 파격적인 인사 정책으로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 승진시킨다는 인사 방침이 공지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관광공사에서 과장급인 5급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곧바로 팀장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공사는 우리 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급 공기업에서 인사 우대 정책이 줄을 잇고 있지만 특별 승진 정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입니다. 직원이 130여 명에 달하고 여성 직원이 60%를 차지하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다자녀 직원 특별 승진 방침을 두고 기혼과 미혼, 남녀에 따라 미묘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나 높겠고요.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8도, 부산은 20.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대전도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날씨가 한층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